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페이지 319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분야할 차례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및 기타 공사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 부분은 한 문제 정도로 보시고요. 그런데 이 도장 공사는 기출 쪽에서 약간 변형시켜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부분을 잘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히 1번, 2번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구성 고려. 자,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대표적으로 수용성 페인트나 보통 이 바니쉬 니스 있죠? 이런 수용성 페인트라든지 바니쉬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속칭 니스라고 칭하죠. 얘들은 일반적으로 내후성 개념이 떨어집니다. 외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어떻게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얘들은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바탕재료의 성질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가지고 시험에 나와서 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자, 이 모르타르, 해반죽, 대표적으로 이것이 알카리성 바탕입니다. 알카리성 바탕 개념이 됩니다. 알카리성 바탕. 그래서 알카리성 바탕에 우리가 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수성 페인트, 보통 카제인 수성 페인트가 일반 수성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성 페인트를 내구성이나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보강해 준 것이 우리가 에멜전이라고도 하고 션이라고도 합니다. 발음상 에멜전 페인트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것들이 이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카리성 바탕에 칠할 수 있는 도료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카리성 바탕에는 유성 페인트 칠은 해서는 안 됩니다. 유성 페인트는 얘는 부적합합니다. 얘는 부적합하게 됩니다. 유성 페인트는 변색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20페이지 보시면 도장 일반사항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작업 중지의 개념이 나오죠. 자, 강풍시 도장 작업을 중지해 줍니다. 자, 1번 도장 중지사항, 도장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는 작업 중지 개념상 우리가 보실 거는 1번은 저겁니다. 외부 도장입니다. 외부 도장에 대해서는 옥외 도장은 강풍시 작업을 중지하라. 자, 왜냐하면 도장면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도장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온이나 다습시, 대표적으로 시방서에서 저온 개념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온은 5도씨 미만 개념이 되고요. 저온 개념은. 그리고
고는 뭐 시방서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도장은 언급을 안 하고 이제 저 일반적인 저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철제 이럴 때만. 그리고 기본적인 다섯 개념에서는 습도가 85% 초과가 됩니다. 이때 작업을 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을 중지하라. 자, 야간 작업 중지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태양광 아래에서 봤을 때 색깔 개념하고 인공 조명 아래에서의 색깔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색깔 구별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깔 구별이 어려운 색은 야간 작업하지 말아야 색깔 구별이 어려운 색들, 어려운 색은 야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는 조색한 여러 가지 색깔을 혼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넣는 조색을 한 색깔들은 특히 야간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균열 방지를 해서 자,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단 건조제를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칠막은 각 층은 최대한 얇게.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초벌칠하고 나서 얇게 여러 번 칠하되 초벌칠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충분히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 초벌칠이 이제 불충분하게 건조가 되면 나중에 균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재벌칠을 하고요. 그래서 재벌칠하고 나서도 충분히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정벌칠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방서에서는 이것을 초벌칠을 하도라고 합니다. 하도 또는 프라이머라는 용어를 씁니다. 프라이머. 밑바탕에 칠하는 것을, 그래서 물체의 바탕에 칠하는 것을 초벌칠을 하도 또는 프라이머라고 칭합니다. 프라이머. 자, 그리고 재벌칠을 중도라고 하고 정벌칠 마감을 하는 것을 상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장 후 어떻게 서서히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키면 균열을 약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건조시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뭐 일반적 사항 나오죠. 일반적 사항에서는 뭐 거기 2번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통 칠의 건조 및 칠막 형성에서 조건 나오죠. 온도 20도씨하고 습도 75%가 도막 양생 조건의 최적 조건입니다. 이때 도막이 가장 좋습니다. 온도는 20도씨고 습도 75%일 때, 그리고 4번이 가장 5번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색을 바꾸어 줍니다.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칠해 주는데, 자,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칠하는 뭐다? 횟수입니다. 그래서 초벌, 재벌, 정벌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죠. 칠하는 횟수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색깔을 바꾸어 주라는 겁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자, 거기 2번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그리고 초벌 건조가 자, 불충분할 때 원인이 됩니다. 초벌 건조 불충분할 때. 그러면 안료는 색깔 넣는 게 안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유성분의 비율이 기름 성분입니다.
유성분의 비율이 많으면 균열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건조가 느려집니다.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 건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적을 때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초벌이 연약하고 재벌 피막이 강인하면 균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가 나오는데, 페인트는 자 이겁니다. 유성 페인트가 시험에 얘는 한 번 출제가 되고, 유성 페인트가 한 문제 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문제 기출됐고요. 그리고 그 에나멜 페인트가 저 밑에 보면 에나멜 페인트가 나와요. 얘가 이제 3번 냈습니다. 에나멜 페인트 가지고 3번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종합 문제 지문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 페인트 하면 기억하실 것이 첫째 이겁니다. 유성 페인트는 아까 어디에 칠해서는 안 된다? 유성 페인트 기억하면 자 칠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알카리성 바탕하고요. 알카리성 바탕에 칠해서는 안 됩니다. 알카리성 바탕하고 그 다음에 고온이나 이런 고열을 받는 장소는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신너 희석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이나 이 고열을 받는 장소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부적합합니다. 유성 페인트.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근데 유성 페인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그 조합이 바로 뭐다? 건성유하고 건성유 플러스 건조제 안료에다가 희석제 넣어준 거죠. 희석제를 조합해서 만든 자, 이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희석제는 도료의 뭐다?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휘발성 액체가 희석제죠. 시너 쓰는 거고, 시너. 보통 시너라고 하죠. 보통 이 건성유 유성분이 자, 이 건성유가 유성분이거든요. 바로 보일드유 기름을 쓰는 거죠. 보일드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일드유. 그럼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이 유성분의 비율을 증가해버리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면 자, 이 유성분의 비율을 많이 해주면 강택이 좋아져요. 강택 좋아지고 내구력도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유성분의 비율을 증가해버리면. 그런데 문제가 건조는 느려지는 특징이 있어요. 건조가 느립니다. 느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유성 페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나왔던 놈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봐두시고. 그래서 얘는 알카리성 바탕에 칠할 수 없지. 옥내 옥에는 다 관계가 없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네알칼리 도료로 만들어지는데 수용성 페인트다 보니까 이 수성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자, 이런 내수성이 어떻게 떨어져요. 내수성이나 이런 내구성 측면이나 내구성 측면이 다 떨어져요. 이것이 단점이에요.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옥외용으로 어떻게 부적합한 거예요. 옥외용으로 자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내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성 페인트는.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수성 페인트는 네알칼리 도료라는 거죠. 알칼리성 바탕에 칠할 수 있는 네알칼리 도료라는 적인 측면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성 페인트는 그래서 목재 같은 데 이런 데 쓸 수 없고 오로지 네알칼리 도료로 제작된 겁니다. 금속 이런 데 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 면에 칠하려고 제작된 도료가 수성 페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성수지하고 이런 합성수지 개념하고 오일을 갖다가 기름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
에멜전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벽면에 칠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에멜전 페인트예요. 그러면 이것은 에멜전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해 준 거예요. 그럼 내수성이 약한 수성 페인트가 그러면 아파트 외벽면이 있을 겁니까? 칠해야 되는데, 알카리도를 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해 준 거다. 그래서 내수성, 내구성, 내우성을 보완해 준 것이 에멜전 페인트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간단히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거 먼저 봅니다. 에나멜 페인트 먼저 봅니다. 에나멜 페인트. 자, 에나멜 페인트가 유일하게 제일 많이 냈습니다. 많이 낸 놈을 잘 봐야 돼요, 자꾸. 에나멜 페인트는 바로 기름 바니쉬죠. 기름 바니쉬. 기름이 유성 아닙니까? 유성. 그래서 기름 바니쉬, 니스라고 하죠. 기름 바니쉬. 자, 이거 하고 뭐하고 혼합한 거다. 자, 저거죠. 알료. 자, 이거 가지고 계속 냈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이거 안 해야 모르네 해가지고 테스트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자, 봐두시고. 그러면 이 에나멜 페인트는 알료가 들어가면 색깔 넣은 거죠. 자, 유색 불투명 도료죠. 유색 불투명 도료고요. 근데 에나멜 페인트가 강택도 좋고요. 강택도 좋고 도막 견고합니다. 도막 견고합니다. 견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나멜 페인트의 특성이 사실 뭔가 하면 부착력이 좋아요. 다른 도료에 비해서 부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속 바탕에 적합하죠. 금속에 맞아요. 금속 바탕에 적합한 도료가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에나멜 페인트. 1분만 가지고 지금까지 3번 냈어요. 여기는 도료는 냈던 놈들 자꾸 봐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 있죠. 한번 다른 도로 가요. 한 7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다른 데 이렇게 내고요. 거의 냈던데 재탕, 3탕 합니다. 그래서 유형만 달라질 뿐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름 바니쉬, 유성 바니쉬 나오죠. 자, 바니쉬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바니쉬가 니스죠. 예. 그래서 이 바니쉬 니스인데, 바니쉬가 바로 휘발성 바니쉬나 이런 기름 바니쉬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얘가 투명도료죠. 투명도료, 기름 바니쉬가 투명도료죠. 근데 이 기름 바니쉬는 일반적으로 알아두시기 투명도료로서, 근데 내우성은 좀 떨어져요. 내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니쉬는 옥외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옥외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름 바니쉬 하면 기억하실 것이, 자, 이겁니다. 목재 바탕에 많이 쓰죠. 목재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목재 바탕에 색깔을 넣을 때 이제 착색을 하거든요. 착색제가 착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뭘로 하는가? 스테인 종류로 합니다. 스테인. 스테인은 오일 스테인이나 수성 스테인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착색할 때 주의할 거는 국보조 시험을 해보고 하는 것이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20일 발음공법은 뭐 솔칠이나 솔을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칠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롤러칠은 뭐 지금 잘 안 하죠. 평화라고 큰 면, 요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뿜칠하고 있어요. 뿜칠. 원래 뿜칠은 건조 속도가 빠른 도장 재료를 뿜칠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다 개나 소나 다 뿜칠을 합니다. 거의 다. 옛날 우리가 5층짜리 아파트일 때는 롤러칠로 했거든, 사실. 그때 당시는. 그때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새는 거의 다 뿜칠로 합니다. 뿜칠은 그래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번 가지고 냈었습니다. 그는 도면이 직각인데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고요. 현실은 경사지게 합니다. 직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있죠.
페이지 322페이지 그림은 OX 해놨죠? O로 하라는 건데 O를 언제 칠합니까? 자, 아파트 한 동에 한 사람씩 매달려가 달비기 간이 달비기에 매달려가고 하는데 맞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오면 공사로 오면 많이 안 오죠? 몇 분이 와가지고 그 많은 아파트 동 다 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하죠.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고 혹시나 알아둘기 저겁니다. 6번 알아두면 된다. 근의 운행 방향 1회와 2회가 뭐다? 제각기 직각이 되도록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초벌치를 X축으로 갔으면 재벌치를 뭐다? Y축으로 가줘라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겁니다. 항상 도로에서 초벌, 재벌, 정벌 있죠? 이건 처음 칠할 때 초벌, 재벌, 정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처음 지었을 때. 콘크리트면 처음 칠할 때 3번 하는 것이지 5년마다 도장할 때 초벌, 재벌, 정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한 번만 칠하고 갑니다. 저거만 하고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 저걸 합니다. 보통 거기 잠깐 뭔가 323페이지부터 도장공사 시방서 용어가 나오거든요. 페이지 324페이지 보면 9번에 퍼티 있죠. 5년마다 도장공사할 때는 이 퍼티는 합니다. 파임이나 균열 같은 거 생기면 있죠. 살붙이면 도로 우리가 발라주거든. 그래서 이제 개구 주변에 먼저 이렇게 뭔가 이상한 칠 해놨죠. 거기 보통 빠다칠한다 이렇게 빠대칠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퍼티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개념 간단히 한번 봐두세요. 올해는. 그래서 323페이지에서 보시면 용어에서 가사시간 알아두세요. 가사시간. 가사시간은 작업이 가능한,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 가능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맞죠? 시방서 용어상 거기 나죠. 다액형 이상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혼합을 했을 때 결하나 경화되지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이 무엇이다? 가사시간입니다. 이 가사시간하고 저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건조시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페이지 324페이지 그 일반 사항에서 2번 보시면 건조시간이 나와요. 건조시간. 온도 20도씨 습도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은 건조시간이라고 하고 가사시간은 자극 가능한 시간이 뭐다? 가사시간. 다액형형은 이겁니다. 현장에서 뭐 하는 거?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거. 다액형형은 이겁니다. 이미 다 돼 있어가 그냥 하는 것은 다액형이 아니고 다액형은 보통 뭐 주제나 있죠? 경화제 2가지 섞어서 혼합을 해서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다액형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눈먹임하고 퍼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된다.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나 모르트 면에 균열이나 이런 구멍이 있을 때 살붙임도는 아까는 뭐다? 퍼티라고 했죠? 현장에서 빠다칠이라고 하는데 퍼티라고 하고 목부 바탕에 이제 구멍 같은 거 도관등에 구멍이 있을 때 이럴 때 해주는 것은 뭐다? 눈먹임입니다. 그래서 눈먹임이나 퍼티가 바탕의 결함을 뭐다? 보수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래서 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바탕에 있죠? 바탕의 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 고르세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눈먹임 목재 바탕이고, 자, 콘크리트나 또는 모르타르만의 균열 같은 거 생기면 뭐하다? 퍼티라고 칭합니다. 그 점 우리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8번 초색과 착색을 구분하시고요. 초색과 착색. 자, 초색이라는 것은 자, 여러 가지, 자, 몇 가지 색의 도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로에 자, 우리가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뭐다? 초색입니다. 착색은 사실 바탕면에, 색깔을 넣는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해놨죠. 착색 용어는 안 해놓고 착색이라 해놓고 착색하는 작업이 시방서 쓰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 용어 해설 용어로 해놔야지. 착색이 또 착색이야. 이 총맞을 인간이 이거. 착색이란 용어로 설명하면 착색에 대해서 설명해놔야지, 맞죠? 그래서 착색제가 물체 바탕에 색을 넣는 작업하는 거 있죠? 그게 착색입니다. 착색. 그래서 그거 구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희석제 나오죠? 10번에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휘발성 액체가 뭐다? 희석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희석제로 뭐가 사용된다? 시너. 원래 시너락하고 여러분들 신너라고 많이 하죠? 시너. 그 다음에 하도 프라이머가 물체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이 하도 프라이머고, 마무리 작업하는 것은 뭐다? 마무리 도장 작업하는 것은 상도라고 칭합니다. 그거 좀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상에서 도장 배합 비율은 항상 기억하세요. 배합 비율 하면 무슨 비? 질량비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도 그래서 부피로 주는 게 아니고 뭐다? 밀리리터로 가죠. 화장품은 너무 안 커져, 단위가. 화장품을 드럼통으로 사다 놓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질량비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건조 시간은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 무슨 시간? 건조 시간입니다. 그리고 환경 기상에서는 자, 저걸 항상 기억하세요. 아까 온도는 몇 도씨 미만이다? 저온은 5도씨 미만이고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 85% 초과시가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 가연성 도료 보관 및 장소, 여기가 시험이 갔었는데 한번 다시 살짝 봅니다. 종합문제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연성 도료는 원래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기억 보시면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떨어져 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독립된, 자, 전용 창고에 보관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디귿입니다. 지붕은 불연재료하고 천장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천장을 반자를 설치하게 되면 자, 그 천장하고 무엇입니까? 자, 이 원래 지붕 사이에 휘발성 가스들이 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천장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가지고 이제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니은 체크해 두면 된다. 건축물의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원래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서 전용 창고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구조로 구획돼야 된다. 무슨 구조? 내하 구조나 무슨 구조? 방하 구조. 내하 구조나 방하 구조로 구획된 장소로 써야 돼. 내하 구조나 방하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내하 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입니다. 그런데 방하는 하재 확산만 방지하는 구조입니다. 견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강한 거다? 내하 구조가 강한 거예요. 그럼 아파트로 내하 구조, 방하 구조 차이점 이게 내하 구조는 아파트 이 벽체는 무엇이다? 내하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2호 라인, 3호 라인 사이에 있죠? 발코니 있죠? 거기 그 벽만 뭐다? 방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그거는 성인 남자 발로 빵 차버리면 부서집니다. 그런데 2호 라인, 3호 라인 경계벽에 발코니 있는 거, 리빙 발코니 앞에 있는 거, 서비스 발코니 가서 차면 안 돼요. 또 다른 벽 차면 다 콘크리트 벽이에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체크하시죠.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지 있는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가연성 도료이기 때문에 침투성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없는 걸 쓰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공 공정에서는 방청 도장이 있죠? 기억만 알아두세요. 기억 알아두시고,
처음 1회째 농막유도로는 가공장에서 조립 전의 도장이 원칙이야. 조립 전. 그리고 화학적 처리하지 않는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하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넘겨서 착색 나오죠? 착색. 4번의 착색입니다. 4번의 착색 체크하십시오. 착색제는 도장 방법은 무엇으로 한다? 붓도장으로 해야 돼. 붓도장. 체크하세요. 무슨 도장? 붓도장. 착색은 붓도장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눈먹임 있죠? 눈먹임제는 빳빳한 뭐다? 털붓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털은 나오면 무조건 무슨 털이다? 돼지털로 다 하면 돼요. 뭐 소래 털도 돼지털이고 여기는 하여튼 시설 결혼할 땐 털이 나왔다 그럼 돼지털 찾으시면 돼요. 어디서나. 그러면 나중에 이겁니다. 도배공사 할 때 있죠? 도배공사를 하면 풀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풀칠을 해야 되는데 풀칠하는 소를 갖다가 뭐라 한다? 기알이라 하거든. 도배를 할 때 풀칠하는 소리죠? 그걸 기알이라 해. 도배공사에서. 이 도배공사에서 보통 소를 기알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알의 솔도 무슨 털이다? 돼지털이에요. 이거는 모르면 다 돼지털로 가시면 돼요. 혹시나. 그거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페이지 332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적산 올해도 2문제가 예상됩니다. 한 문제 또 계산 문제 또 낼 겁니다. 한 문제 또 계산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문제는 이론, 한 문제는 계산 문제화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이제 이 적산 파트에서는 먼저 적산하고 견적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고, 적산은 공사량, 수량을 산출 행위가 무엇이다? 적산이었고, 그 다음에 견적은, 자, 견적 개념이 이거였죠? 그러면 공사량, 수량을 산출했잖아요? 공사량, 수량에다가, 여기에다가 단가를 구해서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 뭐다? 견적입니다.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행위가 견적 개념이 됩니다. 견적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33페이지에서 자, 이 상세 정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견적을 상세 정도에 따라 나누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계산 견적과 무슨 견적? 명세 견적. 뭐 이거 가지고 뭐 2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계략적으로 산출한다? 계산 견적이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산출하는 게 정밀 견적, 명세 견적이죠. 뭐 정밀 견적 또는 상세 견적이라고도 칭하고요. 명세 견적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견적의 경우는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겁니다. 미완비 상태에서 산출하는 것이 계산 견적인 반면에, 자, 명세 견적은 설계 도서가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라는 것은 도면이나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라고 합니다. 도서가 완비가 되고요. 혹시 도면을 못 보는 분들은 들고 와서 물어보세요. 도면을, 소장님 댁에 도면 못 보는 분들 많아. 그럼 창피한 것보다 낫죠.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가서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설계 도서가 완비가 되고요.
그리고 현장 설명 다 들어야 돼요. 자, 현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다 틀려져. 현장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갑니다. 보통 공사비는 이겁니다. 층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통 10층 이하까지는 할증률을 보통 품의 할증률 3%를 보거든. 5개층 증가할 때마다 1%씩 추가합니다. 사실상 품이 더 들어가는 걸로 해요. 그래서 자, 현장 설명도 듣고 질의응답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죠. 성형수술 하는데 주변에 친구나 했던 사람한테 대략 비용 얼마 드냐 물어보는 것은 계산견적이다. 자기 얼굴을 의사 선생님에게 안 보여줬죠. 어떻게 고치는 것에 따라 비용도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견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다? 예상견적이다. 예상견적. 예상견적이 계산견적에 속합니다. 예상견적은 건축주가 공사를 갖다가 기획할 때 계략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얼마 들 건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때 뽑는 것이 예상견적이고, 그 다음에 설계견적. 설계견적은 설계사무소에서 적산 전문가에 의해서 산출한다 해서 설계견적이라고 칭하고요. 근데 설계견적은 건축주가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입니다. 발주.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면 대략 예정 금액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정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할 때 예정 가격을 대충 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적합한 도급업자를 쳐내야 돼요. 시공자를. 자, 공사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엎어지는 인간들 많아요. 자,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무엇이다? 설계견적이고요. 기획할 때는 무엇이다? 예상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견적. 자, 실시견적은 시공자가 뽑는 거예요. 시공자가 이 실행예산을 짜고, 우리가 짜고,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 실시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34페이지에서 자, 공사비 구성과 관련돼서 자, 시험에 나온 것이 직접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직접 공사비는 자, 이 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에 들어가죠. 그때 일반 관리비가 답이 됐었습니다. 재료비. 직접 재료비도 있었고, 간접 재료비도 있고, 부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무비. 자,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외주비가 있고, 경비.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험이 유일하게 답이 됐던 것이 이 경비 쪽이었어요. 이 가지고 다루었었습니다. 종류 출제했고요, 종류.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료비는 지문만 나올 수 있고 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2번 노비나 외주비, 경비 가지고 장난을 거의 칠 겁니다. 종합 문제 나오면. 그러면 직접 노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급료 지급하는 것이 무엇이다? 직접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철공공이나 조적공, 미장공 많죠. 타일공도 있을 거고 이런 시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지급하는 게 직접 노비입니다. 그런데 간접 노비는 자, 직접 작업에 종사는 하지 않습니다. 맞죠? 만약에 현장 사무소 지금 뽑아놨는데 가서 노가다 뛰라고 하면 아무도 안 첫날 갔다가 가라 하면 행 하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간접 노비는 바로 현장 사무소 직원이라든지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현장 감독들, 현장 감독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것이 간접 노비다.
그래서 밑에 나온 일반 관리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밑에 공사 비목에 보면 밑에 일반 관리비 나오죠. 얘는 기출했어요. 기출했고, 그래서 이제 일반 관리비를 찾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본사직원하고 임원하고를 합쳐서 뭐라 합니까? 임직원이라 하죠. 임원과 본사직원 합쳐서 임직원 이렇게 하죠. 임직원의 급료 지급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일반 관리비예요. 일반 관리비. 그래서 간접 노비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외주비 정확히 알아두세요. 외주비는 거기 보시면 나오죠. 외주비는 도급에서 공사 목적물을 일부를 위탁 제작해서, 그러면 외부 업체에다가 뭐다? 주문해서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무엇이다? 외주비입니다. 그럼 외주비에 해당되는 것은 완성품 납품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주방 창호와 주방 가구가 여기 들어가요. 창호나 주방 가구와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외주주입니다. 현장에서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창호 값을 있잖아요. 건설회사에서 시공사에서 다운을 탁 쳐버리면요, 도급 외부주거든. 거기에서 지들이 손해볼 수는 없죠. 그럼 철판 두께가 얇아지거나, 저 방화문 있죠? 철판 두께가 얇아져. 원래 설계도보다 얇아집니다. 자, 안 그러면 뭔가 하면 안에 들어가는 불연재료 대신에 골판지를 거의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 TV 뉴스에 나오는데 거의 70, 80%의 방화문이 전부 다 작아라까 성능 발휘를 못한다 하거든. 여러분들 아파트는 과연 방화문이 성능 발휘할지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구비해두고, 그 다음에 경비 나오죠. 자, 경비는 우리가 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력비도 있을 거고, 전기 써야 되죠. 차량으로 운반하면 운반비도 있을 거고, 기계 빌렸으면 기계 경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산재 보험료도 있을 거고, 자, 땅을 빌렸으면 뭐다? 임차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모품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허료 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구개발비도 있을 수 있고, 연구개발비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정미량하고 뭐가 나옵니까? 소요량 개념이 나와요. 자, 그런데 계산 문제가 계속 정미량만 내네. 소요량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자, 이 정미량은 명심하기, 정미량은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체적이나 면적이나 이런 거 있죠? 길이나 정확히 뽑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할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할정률을 고려하지 않는 수량이죠. 하지 않는 수량이 물량이죠. 수량이 고려하지 않는 수량이 바로 정미량입니다. 근데 이제 소요량 개념은 정미량에다가 할정을 가산한 겁니다. 플러스했어요. 할정을 가산한 겁니다. 할정을 가산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할정률 거기 나옵니다. 할정률 보면, 자, 1%인 유리를 기억하면 돼요. 유리는 1%입니다. 그리고 도료는 몇 프로? 2%가 돼요. 도료는 2%. 2%라고 도료 바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붉은 벽돌은 몇 프로? 3%예요. 그런데 시멘트 벽돌은 뭐다? 5%예요. 시멘트 블록은 4%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시멘트 블록이 4%, 시멘트 벽돌이 5%입니다. 자, 그리고 그 타일에 모자이크나 독이, 자학이 걸린 그 타일, 이건 다 흙을 구워서 만든 거잖아. 그거는 몇 프로? 3%예요. 그런데 그 타일 중에 보시면 저겁니다. 타일에서 거기 보면 아스팔트 타일, 이게 아스팔트 타일이잖아. 아스타일이라 하잖아. 줄여서. 그래서 콜타라가 딱 붙이는 거 있죠. 오피스 사무소 건물에 붙이는 거.
그래서 거기 비닐이나 이런 타일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리노리움 타일 이런 것들은 5%. 사무소에 붙이거든, 타일들이. 얘들은. 아파트에 이런 타일 안 붙이잖아요. 아파트에는 여러분들 욕실이나 발코니나 이런 데다 붙여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자기나 이런 종류, 클링크 이런 거 타일 쓰거든. 봐두시고. 그래서 그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철근은 3%고 원형철근은 5%가 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10%에 보면 단열재 있죠. 단열재가 몇 프로다? 10%예요. 단열재가. 자, 그러면 품의 할정률에 대해서 간략 경우에 자, 이 품의 할정률, 층에 대한 품의 할정률은 그래서 10층 이하까지는 3% 할증을 줍니다. 그럼 몇 층 제하고 여기서부터 공부하세요. 여기서 밑에 층은 공부하지 마시고. 왜? 요새 아파트가 10층 이하 되는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뭐 5층짜리 아파트도 지어지는데 공동주택 요새 다 높이 지어져요. 낮게 지면 안 돼. 엄청 막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3%입니다. 그러면 15층 이하 가면요. 이거는 4%, 1% 증가해 주면 돼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돼. 5개 층마다 몇 프로? 1% 증가하면 돼, 1%. 그럼 25층이면 얼마 된다? 자, 6%. 30층이면 얼마? 7%. 계속 1% 증가해 주면 돼, 1%. 명심하세요. 몇 프로? 1%. 품의 할증률. 층수에 따른 품의 할증률은 10층부터 출발해 3%에서 1%씩 증가해 주시면 된다. 명심하세요. 몇 프로? 10층에서 1%씩 증가. 10층에 3%, 15층에 4%, 20층에 이렇게 1%씩만 증가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50층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계속 몇 프로씩? 5개층마다 1%씩 증가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용어 적용 기준에선 제일 밑에 보시면 저거 체크하시고, CG에서 단위 기준 알아두세요. CG에서 단위 기준은 센티미터의 길이의 센티미터 썼고, 질량의 그램의 G자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세컨드 초단위 S 썼습니다.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을 단위로 사용한다는 것 CG에서 단위 기준에 대해서 요거 한번 봐둬야 돼. 한 번은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수량 계산 지정소수 이하 1까지 구해서 끝수는 반올림 하면 됩니다. 반올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그러면 두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 하라 이거야. 반올림은 4까지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는 것을 뭐다?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반올림. 자,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자, 이거는 12회 때 니은 볼트 구멍이 답이 됐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공제하지 않는 것들이야.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라든지 볼트 구멍이나 그래서 리얼 체크하세요. 이음줄눈의 간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근 콘크리트 백은 자, 이거는 자, 이거 콘크리트 물량 뽑을 때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 철근 콘크리트 백은을 공제 안 합니다. 제가 공제했다가 내가 아직 적산 배우기 전이었는데 적산을 아직 안 배운 상태였는데 학원 강의한다니까 선생님이 뽑아오라 해가 뽑아갔더만 힘들어가 뽑아갔는데 개고생만 했다가 내가 철근 길이 다 산출해가 후크까지 두는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부피 뽑아가 뺐거든요. 빼는 거 아니래.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수량 산출 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량산출 가격 시공 순서에서 계산하시고 지정 소수의 처리를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앞전에 있죠. 벽돌량을 내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미량 구할 때는요. 할증을 가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이 안 나오거든. 생각이 없는 분이 살짝 낸 것 같아. 왜냐하면 할증을 퍼센트를 나와야지만 소수점이 나오거든. 벽돌은 정수 단위이기 때문에 맞죠? 소수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소요량을 계산을 해야지만 소수점이 나오거든. 근데 그걸 깜빡하신 것 같아. 그리고 앞전에 벽돌량 수량 산출한 걸 출제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제2절에 공사비율 적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